저는 남들이 보기엔 성실한 며느리, 모범적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정은 소홀히 하고 시댁은 극진히 챙겨야만 했던 제 인생입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저 친정에도 들러 부모님과 함께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제사 먼저야. 친정은 나중에 가면 되지. 그 한마디로 제 삶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명절이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해요. 올해도 늦을 것 같아요 라는 전화를 남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하고 친척들이 오면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늘 부엌 한쪽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종종거렸습니다. 반면 친정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시댁 잘해야지. 우리야 괜찮다.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늘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부모님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시댁의 눈치, 남편의 압박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친정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케이크라도 사서 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친구분들 오시잖아. 빨리 가서 준비해. 네 엄마 생일은 내일 챙겨도 되잖아.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엄마 미안해요. 내일 갈게요. 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한숨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시집 오면 시댁 식구야. 내 친정은 이제 네 오빠들이 챙기면 되지. 그 말은 제 존재를 무시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한데 왜 그 사실은 잊혀져야 하는 걸까요? 돌아보면 저는 늘 시댁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찾아뵙지도 못했죠. 부모님 뵈러 친정에 가야겠다고 하면 남편은 말했죠. 그거 네 오빠들이 하면 되잖아. 넌 우리 집 일이나 챙겨. 저는 평생을 며느리로 살았지만 딸로서는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늘 미안함 뿐이고 시댁에서는 당연함 속에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며느리는 왜 시댁만 챙겨야 하나? 이 물음이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예, 저녁상 차려라. 앞으로 제사 음식은 네가 다 해야 된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오히려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꼴랑 그거 하면서 그렇게 힘드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문병이야 내일 가도 되지만 우리 집 제사는 오늘 아니면 못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병원만 들렀다 올게.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요.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 화내면 어떡할 거야? 그냥 제사 끝나고 가. 그날 저는 친정어머니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려도 소매로 훔치며 음식을 차렸습니다. 병원에 늦게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얘야, 괜찮다. 넌 내 시댁 일 먼저 해야지. 그 말씀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늘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자는 시집 오면 시댁 사람 되는 거야. 네 친정은 네 오빠들이 있잖아. 친정 부모님은 점점 저를 멀리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 사정을 이해한다며 웃어넘기셨지만 세월이 흐르면서는 섭섭함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시댁이라느라 바쁘니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보고 싶다라는 다른 표현이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제 위치는 늘 무거운 족쇄처럼 저를 짓눌렀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며느리라는 이름에 묶여 있다는 것을요. 누구의 딸, 누구의 사람으로 살기보다 오직 시댁의 며느리로만 존재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어쩌다 들러서 인사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딸로서의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저는 늘 시댁만 챙기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친정은 늘 뒷전이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던 친정의 체념, 그리고 당연히 네가 해야 한다던 시댁의 명령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이제야 털어놓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던 날, 시어머니는 흰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손님 온다. 음식 준비 좀 해놔라.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받아들자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엄마가 아프셔. 수술해야 할지도 몰라.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앞치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지러운 부엌, 끓는 냄비, 쏟아지는 기름 냄새. 현실은 그대로인데 제 발만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엄마가 아프시대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당장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손님이 먼저 챙기고 가거라. 제 가슴 깊은 데서 쾅 하고 울렸습니다. 손님들 접시를 채우는 동안 제 눈가에는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퍼질 듯 고여 있었습니다. 밤늦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기계 소음 사이로 얇은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거친 손을 잡자 엄마가 느릿하게 눈을 떴습니다. 왔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웃으려 했습니다. 너 거기 일 바빴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는 늘 괜찮았고, 늘 기다렸고, 늘 뒤로 밀렸다. 결국 병실 침대에서 비로소 제 앞에 서운함도 요구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무표정했습니다. 생전에 제게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으셨던 분. 그런 아버지를 나는 마지막까지도 허락받은 시간에만 만나러 왔습니다. 조문객이 몰려드는 저녁,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살짝 잡고는 빈소 구석으로 끌고 가 속삭였습니다. 너 여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기 반찬 좀 더 갖다 놔라. 우리 쪽 손님인데 상 위에 반찬이 떨어졌잖니. 그 순간 제 귀에 피가 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상위 반찬을 걱정해야 하나요? 저는 비닐장갑 낀 손으로 검은 상복 치맛자락을 붙잡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허리를 굽혀 상차림을 갖추는데 오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딸이야, 며느리야? 지금 누구 상을 치르고 있는지 기억은 하고 있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 새도 없이 시댁의 체면을 챙기느라 부엌에 갇힌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날 사무제를 준비하던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복 소매를 정리하는 제 손을 보더니 말끝을 바늘처럼 세웠습니다. 네가 며느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해 보인 거다. 며느리 체면 세워줘야 우리도 욕 안 먹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굴 향한 누구의 성이었던가? 아버지에게? 아니면 남들 눈에? 그날 저녁 빈소 바깥으로 나와 혼자 울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딸이었는데 딸 노릇을 제대로 한번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끝나지? 내일 아버지 제사 안 잊어버렸지? 엄마가 새벽 일찍 장 봐야 된다니까 너무 늦지 않게 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지만 마른 목구멍까지 차오르다 다시 꿀꺽 삼켜졌습니다. 장례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가득 찬 검은 비닐봉투를 들자 허리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딸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배운 몸의 기억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본 작은 언니가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너 여기 일하러 왔어? 아버지 보내드리려고 온 거 아니야? 작은 언니는 봉투를 내려놓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아버지의 마지막 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었고 수십 년간 시댁에 붙들려 있던 제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작은 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면서 아주 다정하지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이 빈소에서 부엌에 있던 그 시간만큼 우리 아버지 앞에 없었던 거야. 기억해. 그 말이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없었던 시간, 제가 스스로를 지워온 시간을 그 말이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불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힘들었지? 근데 내일은 진짜 새벽부터 나가야 돼. 엄마가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된다더라. 상칠은 다음 제사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선 여전히 영정 앞 종소리가 울렸고 손끝에는 생선 비늘이 긁히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 삶에서, 제 이름에서, 제 자리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엄마가 제게 등을 보인 채 천천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고 엄마는 창문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괜찮다, 난 늘 괜찮다. 저는 뒤에서 엄마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팔이 엄마의 몸을 통과해버렸습니다. 마치 내 안의 딸이라는 이름마저도 손을 뻗으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깨어났을 때 베개가 축축했습니다. 새벽 4시 부엌에서 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일어났으면 이거 씻고 장봐와. 오늘은 사람들이 더운데. 그 말에 저는 다시 며느리로 돌아갔습니다. 꿈속에서조차 붙잡지 못했던 엄마의 뒷모습을 현실에서도 또 놓아버렸습니다. 얼마 후 친정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상 위에 앉아 담배를 태우다 말고 담뱃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넌 네가 아버지한테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걸 아니? 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와 엄마에게는. 그리고 그 못됨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사실은 매번 침묵이라는 선택으로 굳어져 온 결과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다 미안한 사람들이다. 근데 너 이제 스스로라도 내 편 좀 들어. 이 말이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편을 들어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 나는 늘 시댁의 편이었고, 남편의 편이었고, 체면의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 가서 이거 사와라. 저녁에 큰아주버님 오신다고 했어. 이번에 생선전 할 때는 좀 더 얇게 부쳐. 지난번엔 두꺼웠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은 내일의 명령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몇십 년 후에도 똑같이 건네질 명령, 내가 늙은 며느리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을 집안 규칙의 명세서. 그때 제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작아서 아마 남들은 듣지 못할 소리. 아내. 입술 사이로 정말로 그 말이 흘러나왔는지 저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른 척하듯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 식구 내일 모인다고 했었니? 우리 집 손님 오시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그 말에 내 속의 작은 소리, 그동안 눌려있던 그 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엔 분명히 입 바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목소리. 낯설 만큼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저는 봉투를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갈 거예요. 공기는 무겁게 굳었습니다.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어지고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방 문이 열렸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뭔데 또 소란이야?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일 친정 간댄다. 남편의 눈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말도 표정도 없는 오래된 벽 같은 눈. 그건 안 되지. 세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내 안에 작은 소리가 아주 작지 않은 소리로 자라나는 순간,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영정사진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요. 이제 저도 제 편 좀 들게요.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아주 얇은 막 하나가 찢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 귀에 감겨있던 포장지 같은 것. 며느리는 당연히, 여자는 원래. 그 스티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소리. 핸드폰을 열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주말에 갈게. 같이 엄마 병문안 가자.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잘했다. 단 3글자인데 제 등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장 대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나는 아직도 며느리였고 여전히 시댁의 규칙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내 걸음은 그 규칙의 틈새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시트에 머리를 기대자 엄마가 보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바깥을 보던 엄마.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고 있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아마 집에 돌아가면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남편의 분노, 시어머니의 비난, 집안의 소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폭발이 어쩌면 제 생의 첫 번째 나를 위한 폭발일지도 모른다는 걸. 버스가 멈추고
저는 내렸습니다. 친정집으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 저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안의 작은 소리가 드디어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친정에 다녀온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은 환히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귀가를 기다린 듯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왔어. 엄마 병문안. 순간 남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가지 말랬지? 시댁 행사 있던 거 몰라?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왜 늘 시댁만 챙겨? 내 부모님은, 내 친정은 도대체 뭐야? 나는 딸이기도 해.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부모는 네 오빠들이 챙기면 되는 거야. 여자가 시집 왔으면 시댁 챙기는 게 당연하지 몰라. 그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남편 입에서 내 부모는 끝났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평생 누구의 딸이기도 했잖아. 왜 나는 시댁 하녀처럼 살아야 해?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웃기지 마. 넌 이미 이 집안 사람이야. 당연히 시댁이 먼저라고. 너 같은 애매한 자식은 내 친정에서도 필요 없을걸. 넌 이미 불효자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무릎은 힘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불효자야. 근데 그 불효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는지 당신은 알아? 시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를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네가 괜히 목소리 높여서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시댁이 우선이지.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사실은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평생 이 집에서 나는 내 편이 없었어.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거실 공기가 쩍 갈라지는 듯 했지만 남편은 피우던 담배를 끄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기로 했어. 이제 와서 딸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어.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고 머릿속에서는 남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너는 불효자야.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이지. 이 말이 제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떠날 용기는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게 등을 돌린 채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제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저는 집안에서도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아내, 며느리로서의 자리는 남아 있었지만 딸로서의 제 자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도 저는 시댁 제사상 앞에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딸이라는 자리는 늘 뒷전이었고 저는 언제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참 허망합니다. 내가 지켜온 건 가정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울타리였구나. 그리고 그 대가로 잃은 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들이었구나. 넌 이미 불효자야. 남편이 했던 그 말은 여전히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대변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늘 끝에 있었고 시댁은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뱉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시댁의 하녀이자 도구였음을, 내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은 이 집안에서 철저히 무시되는 존재였음을, 이제 저는 환갑을 넘겼습니다. 저는 늘 침묵했고, 늘 순종했고, 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대가로 남은 건 부모님을 향한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끝내 풀리지 않는 서러움뿐입니다. 만약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만약 제가 한 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적어도 아버지의 마지막 손을 꼭 잡아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께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챙길게라는 말을 건넬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모든 건 만약이라는 말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은 매일 밤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었을까? 나는 누구의 며느리였을까?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나는 딸이었고 며느리였지만 딸로서는 늘 부족했고 며느리로서는 끝내 지쳐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왜 시댁만 챙겨야 할까요? 이제라도 누군가는 그 답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광주에 사는 김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